2001년 11월 10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골목 안쪽에 자리한 2층 단독주택에서 한 남성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민재, 당시 나이 35이었습니다. 서울 중소건설사에서 근무하던 그는 성실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회식 자리에도 잘 나오지 않았고 퇴근 후에는 곧장 집으로 향하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주말이면 집 앞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2층 자기 방에서 건축 관련 서적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혀진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작은 불빛이 됩니다. 이야기가 끝난 후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라진 진실을 조용히 기록하는 곳. 그날 남겨진 기록입니다. 그가 살던 집은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붉은 벽돌 구조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거실과 부엌, 작은 다용도실이 있었고 2층에는 방 4개가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약 40m 안쪽에 위치해 있었으며 양옆으로는 비슷한 연식의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골목은 좁아서 차량 교행이 어려웠고 밤이 되면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집의 소유자는 어머니 박순덕 씨였으며 정민재 씨는 동생 정우진 씨와 함께 이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건강 악화로 인해 2000년 하반기부터 친척 집을 오가며 지내는 중이었고 실질적으로 집에 상주하는 사람은 형제 둘뿐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형보다 3살 아래인 32이었습니다. 그는 2001년 초에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업체를 개업한 상태였습니다. 사업은 시작 단계였고 자금 대부분을 대출과 가족재산 담보로 마련한 상황이었습니다. 형과 동생은 같은 집에 살았지만 생활 패턴은 달랐습니다. 민재 씨는 규칙적으로 출퇴근했고 우진 씨는 현장을 돌아다니며 불규칙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주변 지인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사이가 나쁘지는 않았지만 가깝지도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사라진 밤의 정황은 동생 우진 씨의 진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우진 씨의 말에 따르면 그날 저녁 20시경 형제는 집 2층에서 가족 재산 정리 문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집의 처분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으니 집을 정리하고 요양비를 마련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 사업자금 일부를 이 집을 담보로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진 씨는 진술에서 대화가 점차 격앙됐다고 말했습니다. 형은 평소답지 않게 목소리를 높였고 이 집은 내 사업 미천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진 씨는 저도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형은 21시 40분경 말다툼 끝에 나갔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다고 했습니다. 형이 어디로 향했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것으로 추정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진 씨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형이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밤에 집을 나갔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이것이 우진 씨가 제공한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그 이야기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말다툼은 형제 사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밤에 집을 나서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정민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2001년 11월 11일 우진 씨는 경찰서에 형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접수 후 경찰은 같은 날 14시경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연희동 주택의 내부를 확인한 경찰은 몇 가지 특이점을 기록했습니다. 먼저 민재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그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던 2000년식 차량은 집 앞 주차 공간에 그대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시동키는 2층 민재 씨의 방 서랍에서 발견됐습니다. 차량 내부에는 이상 흔적이 없었고 트렁크 역시 정상 상태였습니다.
민재 씨가 차를 두고 나갔다면 도보 또는 택시를 이용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주변 택시 회사에 문의했지만 당시 호출과 배차 기록이 체계적으로 남아있지 않아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신발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에는 민재 씨의 외출용 구두 2켤레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다만 평소 외출 때 가장 자주 신던 운동화 1켤레는 확인되지 않았고 우진 씨는 그것을 신고 나간 것 같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이 부분을 기록에 남겼으나 당시 정확한 신발 보유 수량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갑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민재 씨가 평소 사용하던 갈색 가죽 지갑은 집 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는 형이 지갑을 들고 나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갑 속에 있었을 신용카드의 사용 기록은 11월 10일 18시 32분 편의점 결제를 마지막으로 이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 역시 10일 이후 출금 내역이 전무했습니다. 현금 인출도 계좌 이체도 공과금 자동 납부 외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집을 나섰다면 경제적 활동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습니다. 통신사회시는 며칠 뒤 도착했습니다. 기록상 마지막 기지국 접속은 그날 밤 22시 전후 자택 인근 기지국 범이었습니다. 이후 단말기는 전원이 꺼진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우진 씨가 진술한 형의 외출 시각과도 대략 맞아떨어졌습니다. 배터리 방전, 의도적 전원 차단, 혹은 물리적 파손. 세 가지 가능성 모두 열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택 내부에 대한 기초 감식을 실시했습니다. 강제 침입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2층 각 방에 대한 유관 점검에서도 혈흔, 격투 흔적, 가구 전도 등의 이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보고서에는 외부 침입 또는 실내 폭력의 정황 없음이라고 기재되었습니다. 바닥은 평소대로 깔끔했고 벽에는 부딪힌 자국이 없었으며 2층 복도의 카펫에도 끌린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DNA 감식 자체가 없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실종 초동 단계에서 루미놀이나 정밀 혈흔 분석을 곧장 전면 시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습니다. 바닥 구조나 벽체 내부에 대한 정밀 조사는 살인 혐의가 구체화된 후에나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CCTV 역시 지금처럼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연희동 골목에는 방범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인근 상가 CCTV도 일부 있었지만 화질, 각도, 보관 문제로 확인 가능한 범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결정적 단서가 없자 사건은 점점 자발적 이탈 쪽으로 기울었고 경찰은 이 가능성을 우선 열어둔 상태에서 탐문 수사를 병행했습니다. 이후 수개월간 탐문이 이어졌습니다. 민재 씨의 직장 동료, 대학 동기, 친척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지만 그와 접촉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격자도 11월 10일 밤 이후에 민재 씨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 병원, 모텔, 찜질방 등에 대한 협조조회에서도 결과는 없었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되지 않았고 은행 계좌에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002년 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사건은 미제 실종으로 분류되었고 서류는 경찰서 기록실에 보관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전보됐고 후임자는 이 사건을 넘겨받았지만 새로운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매년 한두 차례 우진 씨에게 연락을 해 혹시 형과 접촉이 있었느냐고 확인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우진 씨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정민재라는 이름은 그렇게 서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족도 직장 동료도 수사관도 그 이름을 점차 잊어갔습니다. 아무도 그 이름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14년 동안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졌고 연희동의 그 집은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박순덕 씨는 2003년부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졌고 일상적인 판단에도 어려움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초 알츠하이머형 치매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가을 요양원에 입소했습니다. 이후 박순덕 씨는 사실상 자택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의 실종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요양원 직원의 기록에 따르면 박순덕 씨는 가끔 민재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질문조차 사라졌습니다. 집에는 우진 씨 혼자 남았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은 초기부터 자금난에 시달렸고 2003년에 첫 번째 부도를 맞았습니다. 2004년 즈음에는 사실상 폐업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은 정리했고 직원 2명도 내보냈습니다. 우진 씨는 이후 일용직과 소규모 시공 하청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수입은 불규칙했고 채무는 늘어갔습니다. 한때 사업가를 꿈꾸던 32의 청년은 어느덧 40을 넘기며 일용 노동자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외출도 최소한으로 줄인 채 집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네의 슈퍼마켓 주인은 우진 씨는 항상 같은 것만 사갔어요. 라면, 생수, 소주. 늘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것을 사고 말없이 돌아갔습니다라고 기억했습니다. 택배 기사는 배를 누르면 항상 2층에서 내려왔는데 문을 아주 조금만 열고 물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진 씨는 집 안에 누구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는 방이 4개 있었습니다. 2층 복도를 기준으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의 방이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2층 방들은 모두 보일러 온돌 방식이었지만 복도 끝 안쪽 방만 배관이 오래돼 누수가 잦았습니다. 방 크기는 약 3.5평이었고 작은 창문 하나가 뒷마당을 향해 나 있었습니다. 그 방은 원래 형의 방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책상과 책장이 놓여 있었고 건축 관련 서적과 도면들이 정리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2001년 당시 이 방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일러 배관 일부에서 미세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수는 겨울 동안 악화됐고 바닥 일부에 습기가 올라오는 상태였습니다. 민재 씨는 이듬해 봄 날이 풀리면 바닥을 뜯어 배관을 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우진 씨는 진술한 바 있습니다. 수리 견적까지 받아둔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민재 씨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민재 씨가 사라진 이후 우진 씨는 자신의 방이 아닌 형의 방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3개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우진 씨가 원래 사용하던 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머니의 방이었습니다. 가장 넓은 방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여분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진 씨는 형의 방에서만 잠을 잤습니다. 이웃 주민 김모 씨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 집 2층 안쪽 방에만 항상 불이 켜져 있었어요. 밤늦게까지요. 다른 방은 늘 어두웠고요. 한 번은 택배를 전해주러 갔는데 우진 씨가 그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형 방 아니냐고 물었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형 그리워서 그러려니 했죠. 14년 동안 우진 씨는 그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형의 책상은 구석으로 밀었지만 버리지 않았고 형의 이불은 접어서 장롱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방 안에 전기포트와 간이조리 도구를 들여놓고 취사를 했습니다. 밤에는 형의 방 바닥 위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실종된 형에 대한 그리움으로 형이 쓰던 방에서 지낸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봄에는 바닥에서 습기가 올라올 때마다 우진 씨가 유독 예민해졌다는 증언이 있었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가을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외출을 하지 않았고 겨울에는 보일러를 최소한으로만 가동했다고 합니다. 사계절이 14번 반복되는 동안 우진 씨의 일상은 그 방의 바닥 위에서 시작되고 그 방의 바닥 위에서 끝났습니다. 형을 잃고 홀로 남은 동생이 쓸쓸히 형의 방을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연희동 일대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동 일대 일부 구역이 정비구역으로 묶였고 이후 조합 절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주가 시작됐고 철거 일정이 공고됐습니다. 골목마다 이삿짐 트럭이 드나들었고 하나둘 빈집이 늘어갔습니다. 우진 씨에게 이 소식은 재앙이었습니다. 재개발은 곧 철거를 의미했습니다. 철거는 곧 중장비가 들어와 건물을 해체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14년간 유지해온 평형 상태가 무너질 수 있는 최초의 균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 씨에게는 재개발보다 더 급박한 문제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바로 채무였습니다. 인테리어 사업 실패 이후 우진 씨의 재정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사업 당시 받았던 대출금의 이자가 눌러붙었고 지인에 대한 연대 보증으로 인한 추가 채무까지 겹쳤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 여러 채권자로부터 독촉이 시작됐고 일부는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우진 씨는 형의 실종 이후 사실상 이 집의 관리인 역할을 하고 있었지만 소유권은 어머니 박순덕 씨 명의였습니다. 다만 우진 씨의 사업자금 대출 과정에서 어머니 명의주택에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로 인해 재산 처분에는 법적 제약이 따랐고 우진 씨는 집을 팔아 채무를 해결할 수도 집을 지킬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2014년 채권자 중 한 명이 법원에 이 주택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우진 씨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채무 관계와 담보 설정을 근거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5년 6월 해당 주택은 경매로 낙찰됐습니다. 낙찰가는 시세의 약 70% 수준이었습니다. 낙찰자는 40대 건설업자 이모 씨였습니다. 이 씨는 재개발 지역 인근의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던 사업자였습니다. 그에게 이 주택은 여러 투자 물건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이 주택을 내부 수리 후 전세 또는 매매로 처분할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고 2층 방들의 바닥과 벽지를 새로 시공하는 것이 첫 번째 작업 목록이었습니다. 우진 씨는 법원에 낙찰 불허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유는 어머니의 거주권과 본인의 점유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은 이미 이전된 상태였고 우진 씨의 점유는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9월 명도 집행이 예고됐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진 씨의 행동에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명도 집행이 결정된 이후 우진 씨는 며칠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이사 준비였는지 혹은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14년간 그가 유지해온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15년 9월의 어느 날 명도 집행이 시행됐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함께 경찰관 2명, 그리고 낙찰자 이모 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각은 10시경이었습니다. 집행관이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응답이 없었습니다. 세 차례 호출 후에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은 법적 절차에 따라 잠금을 해제하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1층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생활용품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이 몇 개 놓여 있었고 냉장고 안에는 편의점 도시락 용기와 생수병만 들어 있었습니다. 1층은 오래전부터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 끝에 위치한 안쪽 방에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머지 3방의 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내부는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을 뿐 가구도 생활 흔적도 없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용되지 않은 방들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닫혀있는 문은 복도 맨 끝 안쪽 방의 문뿐이었습니다. 집행관이 문을 열자 우진 씨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이불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주변에는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흩어져 있었지만 짐을 꾸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삿짐 박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전기포트, 컵라면 용기, 소주병이 보였습니다. 이 작은 방 하나가 그의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집행관이 퇴거를 통보하자 우진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절차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은 다시 한번 퇴거를 요구했고 경찰관이 우진 씨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우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문틀을 붙잡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의 진술에 따르면 우진 씨는 강하게 저항한 것은 아니었지만 몸을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표정에는 분노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것이 있었다고 집행관은 후에 말했습니다. 눈이 이상했어요. 보통 명도 집행 때 항의하는 분들은 화를 내시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달랐습니다.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관이 우진 씨의 팔을 잡고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우진 씨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2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2번 모두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형의 방이었던 그곳이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순간 우진 씨는 잠시 멈춰 서서 집을 올려다봤습니다. 약 30초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우진 씨는 그날 이후 근처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 11월 새 소유주 이모 씨는 본격적인 내부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규모 리모델링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최소한의 수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난방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이 주택은 1980년대 후반에 시공된 구형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었고 배관 대부분이 교체 시기를 한참 넘긴 상태였습니다. 시공팀은 2층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각 방의 바닥 상태를 점검한 뒤 마지막으로 안쪽 방에 도착했습니다. 이 방의 배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룻장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마룻장 아래에는 몰탈층이 있었고 그 아래에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시공팀 반장 최모 씨는 마룻장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이상을 감지했습니다. 마룻장 자체는 균일하게 시공되어 있었지만 그 아래 몰탈층의 상태가 부분적으로 달랐습니다. 방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영역이 주변과 확연히 다른 색상과 질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최 반장은 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에 누수보수를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오래됐으니까요. 그런데 가까이 보니까 몰탈 종류가 달랐어요. 일반 시멘트 몰탈이 아니라 좀 더 진한 색의 고강도 혼합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공 방식이 전문가 것이 아니었어요. 표면이 고르지 않았고 마감이 거칠었습니다. 흑손 자국이 일정하지 않았고 가장자리 부분은 기존 몰탈과의 접합도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급하게 작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 반장은 배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이 부분의 몰탈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소형 해머로 몰탈을 두드렸습니다. 첫 번째 타격에서 표면에 금이 갔습니다. 두 번째 타격에서 조각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 번째 타격 후 몰탈 아래에서 예상치 못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비닐이었습니다. 두꺼운 검은색 비닐이 겹겹이 감겨 있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 방수용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비닐 시트였습니다. 최 반장은 작업을 멈추고 이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씨가 현장에 도착한 후 두 사람은 비닐의 일부를 조심스럽게 걷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현장에 냄새가 퍼졌습니다. 썩는 냄새라기보다는 눅눅한 흙 냄새와 오래된 비닐의 화학 냄새가 섞인 듯한 이질감이었습니다. 비닐 사이로 뼈조각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최 반장은 즉시 손을 멈췄습니다.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본 적은 없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각은 15시 20분경이었습니다. 약 30분 뒤 경찰서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수사팀이 현장을 통제했고 국과수 감식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감식반은 약 4시간에 걸쳐 바닥 아래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비닐은 총 3겹으로 감겨 있었으며 가장 안쪽 비닐 내부에는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인체 유골이 있었습니다. 유골은 무릎을 접은 자세로 제한된 공간에 맞춰 넣어진 형태였습니다. 유골 주변에서 의류 잔해 일부와 단추, 벨트 버클 등이 발견됐으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은 없었습니다.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팀은 이 주택의 이전 거주자 정보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이력, 과거 신고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곧 2001년에 접수된 실종 신고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신고자는 동생 정우진이었습니다. 14년 전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2주 후에 나왔습니다. 유골에서 채취한 DNA를 2001년 실종 당시 가족이 제출한 참고시료와 대조한 결과 일치가 확인됐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은 정민재 씨였습니다. 법의학 소견에서는 경부, 즉 목 부위에 대한 압박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설골 골절이 관찰됐으며 이는 외부에서 강한 힘이 목에 가해졌음을 시사하는 소견이었습니다. 백골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정확한 사인을 단정하기는 어려웠으나 법의학 전문의는 교액 또는 압박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개골이나 사지에서의 둔기외상 흔적은 뚜렷하지 않았고 자연사나 사고사의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수사팀은 2001년 당시의 현장 기록을 다시 꺼내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14년 전의 수사 보고서, 현장 사진, 탐문 기록이 하나하나 재검토됐습니다. 당시에는 실종 사건으로 처리됐기에 건물 내부 구조에 대한 정밀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육안으로 이상이 없다는 보고서 한 줄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이상 모든 것이 살인 사건의 증거로 재평가돼야 했습니다. 수사팀은 3가지 방향에서 물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온돌 배관이었습니다. 시신이 매장된 위치 주변의 배관을 정밀 조사한 결과 배관 일부가 원래 시공 상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약 60cm 길이의 배관 구간이 절단된 후 다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연결 부위는 전문 설비 기술자의 방식, 즉 용접이나 규격 피팅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이프 커터로 절단한 뒤 수공구로 급히 재연결한 형태였으며 연결 부위에는 일반 철물점에서 구할 수 있는 호스클램프가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설비 전문가의 소견에 따르면 이 배관 구간은 어떤 물체를 바닥 아래에 넣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절단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두 번째는 몰탈 성분이었습니다. 시신 위를 덮고 있던 몰탈층의 성분 분석 결과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이 몰탈은 일반적인 건축 현장에서 사용하는 시멘트 몰탈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바닥 몰탈과 성질이 달랐고 접착 성분이 섞인 계열로 보인다는 감정이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주로 소규모 인테리어 시공에서 바닥재 접착이나 타일 시공에 사용되는 특수 제품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보유하는 것이 통상적이지 않은 전문 시공자재였습니다. 수사팀은 우진 씨의 과거 사업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우진 씨가 운영하던 인테리어 업체의 폐업 후남은 창고를 수색한 결과 동일 계열의 접착 혼합물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우진 씨의 개인 공구 상자에서도 유사한 제품 잔여물이 수거됐습니다. 단독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지만 다른 물증들과 맞물리며 의미가 커졌습니다. 세 번째는 비닐이었습니다. 시신을 감싸고 있던 검은색 비닐 시트의 규격과 재질을 분석한 결과 이 역시 건축 현장에서 방수비용으로 사용하는 0.2mm 두께의 전문 자재였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구비하는 물건이 아니었으며 인테리어 시공업자가 업무상 보유할 수 있는 자재였습니다. 모든 물증이 한 사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우진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우진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명도 집행 이후 서대문구 소재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초 수사관 3명이 고시원을 방문했습니다. 우진은 좁은 방에 앉아 있었고 수사관의 얼굴을 보자 긴 침묵 뒤에 한마디를 했습니다.
집이 뜯겼습니까?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14년간 두려워해왔던 순간이 마침내 온 것이었습니다. 수사관은 우진에게 체포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우진은 영장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복도를 지나 경찰 차량에 탑승하기까지 그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포된 우진은 형이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는 14년 전의 진술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나 물증은 이미 충분히 쌓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우진은 하나하나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세 번째 조사에서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형이 집을 팔겠다고 했습니다. 우진은 2001년 그날 밤의 상황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4년 전의 진술과는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형제의 대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민재 씨는 어머니의 요양비 마련을 위해 집을 팔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동산 중개사에 연락을 취해둔 상태였습니다. 매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통보였습니다. 우진에게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확보한 상태였고 집이 매각되면 담보 대출이 즉시 상환 요구를 받게 됩니다. 이미 사업 자금의 상당 부분을 소진한 상태에서 대출금을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진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집이 팔리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끝이고 대출도 갚을 수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형은 그걸 알면서도 결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화는 격앙됐습니다. 우진은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재 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격한 말다툼 끝에 물리적 충돌이 시작됐습니다. 우진은 제가 먼저 밀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밀침에 의해 민재 씨는 뒤로 넘어졌고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우진은 형이 쓰러진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형이 다시 일어나려 하자 우진은 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행동에 대해서는 말이 느려졌습니다. 목을 눌렀습니다.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눌렀습니까? 우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형이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요. 숨이 멎은 뒤 우진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다른 종류의 생각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숨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형의 방 바닥이었습니다. 2001년 봄에 수리하려던 온돌 공간, 보일러 배관 누수로 인해 바닥 일부를 뜯어야 했던 그 공간, 배관 일부가 비어있는 구조. 우진은 바닥 구조를 이해하고 있었고 몰탈 시공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으로 보관하던 자재와 공구가 1층 다용도실과 외부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23시경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우진은 혼자서 작업했습니다. 작업은 약 8시간이 걸렸다고 우진은 추정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15분, 우진은 경찰에 형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신고 전에 그는 형의 지갑을 가져가 처분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를 분리한 뒤 근처 하수구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형의 운동화 한 켤레도 함께 없앴습니다. 자발적 외출의 흔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형이 말다툼 후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14년간 그는 그 방에서 살았습니다. 왜 하필 그 방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진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거기 있어야 뜯기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수리공이 방문하면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방에 들어가려 하면 이유를 대며 막았습니다. 14년 동안 그 방의 바닥은 한 번도 개방된 적이 없었습니다. 우진은 매일 밤 형의 시신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미세한 냄새가 있었다고 합니다. 환기를 시키면서도 이웃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만 창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2년에서 3년이 지나자 냄새는 사라졌습니다.
냄새가 사라진 후에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누수가 재발하여 몰탈이 손상되지 않을까 두려웠고, 지진 소식을 들으면 균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다고 합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14년이라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진은 형의 부재를 설명해야 했고, 어머니의 질문에 답해야 했고, 경찰의 간헐적 확인 연락에 응해야 했습니다. 명절마다 친척들이 민재 소식 없느냐고 물었고, 우진은 그때마다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모릅니다. 그는 14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거짓말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명도 집행이 이루어진 후 그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새 소유주가 바닥을 뜯었고 14년간 감춰져 있던 것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진은 살인 및 사체엔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열렸고 법정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부딪혔습니다. 범행의 우발성과 은폐의 계획성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우진의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과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밀침 이후 순간적인 공포와 혼란 속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며 14년간의 은폐 생활 자체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했다는 논리였습니다. 법원은 살인에 대해서는 우발성을 일부 인정했으나 은닉 행위의 계획성과 장기간의 기망을 중대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습니다. 정민재, 35세에 사라진 그 남자는 14년 동안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 가장 가까운 곳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매일 밤 누군가가 잠을 잤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가정의 비극이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갈등, 형제 사이의 불신, 그리고 한순간의 폭력이 두 사람의 삶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한 사람은 목숨을 잃었고 다른 한 사람은 14년이라는 시간을 공포와 거짓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1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진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매일 밤 형의 위에서 잠이 들고 매일 아침 형의 위에서 깨어나는 삶. 그것은 자유였을까요? 아니면 그 역시 하나의 매장이었을까요? 답은 아마 우진 자신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연희동의 그 집은 얼마 뒤 철거됐고 자리는 다른 건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방의 바닥 아래에 14년의 시간이 묻혀 있었다는 것을. 하지만 기록은 남았습니다. 정민재라는 이름은 더 이상 서류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아 재구성한 창작 콘텐츠입니다. 실존 인물 및 단체와는 무관하며 피해자 및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남겨진 기록은 오늘도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남기고 잊힌 이야기를 다시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이 이어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